네, 4월 7일 재보선 이후 빠르게 내년 3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주요 정책 경제 이슈들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형상 명목은 코로나 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정부가 마지막 1년 동안 이 각종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빚을 내서 더 쓰자, 즉 부채의 화폐화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 전에 저희가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뉴욕 증시 실적 발표되는 과거에는 그 제조업이 먼저 발표했습니다만 지금은 금융주들이 이제 먼저 발표하죠. 네. 그래서 금융주 실적 결과에 어닝 서프라이즈 폭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그 동학개미에 이어서 그 코인개미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네. 매기가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측면에 어제도 좀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그 관련해서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금융주는 우리나라의 뭐 국내 금융주 금융 업종들이 대부분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세계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 캐스터 분께서 발빠르게 전해주셨습니다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금융주가 주도를 해서 네. 오늘 그 에너지 가격이 그 소폭 그 상승함에 따라서 에너지의 저가 인식을 바탕으로 한 주가에 이렇게 상승이 받쳐져서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면에 그 코인베이스는 이게 밸류 문제 때문에 가치 문제 때문에 오늘도 이제 전행커께서 코인베이스의 그 상장 첫날의 그 주가 모습을 간단히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을 정확한다면 중거 가격 기준가랄이죠. 250달러에서 출발이 한 380달러 이렇게 됐었죠. 네. 그리고 이것이 장중에 그 430달러까지 육박하다가 마지막에 마감에는 지금 이제 330달러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영향에 따라서 그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그 월가는 어제도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코인베이스의 상장 이 문제로 인해서 여기 주거래 대상인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코인베이스의 그 향후의 주가 향방을 가늠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유난히 많이 나왔어요. 또 국내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스테이트뱅크 같은 경우는 31만 달러 연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로 해서 오늘 그 국내 언론에서 제로 얘기까지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네. 워싱턴 그 이코노미 클럽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연이 있는 그 이렇게 된데요. 워싱턴 이코노미 그 클럽의 강의에서 가상화폐가 거래 수단보다는 투기 수단이다 하는 이쪽에 그 발언을 했습니다. 또 미국 세청에서도 미리 그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약 1조 달러 이 정도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탈루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나스닥에 그 관련된 그 주가를 끌어내리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그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기준가도 높게 잡혔습니다는 네. 마감도 한 330달러니까 베이스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게 아니냐 그렇죠. 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그 테슬라가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그다음에 니콜라도 그랬습니다는 사실 그 우리가 얘기했던 성장주, 가치주 간의 그 논쟁이 그 재현되고 있다. 이것도 향후에 기술주 관련된 주가 향방에서 굉장히 주목할 변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하워드 막스의 책을 그 이용해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구별은 의미가 없다 하는 이런 쪽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게 이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장주든 가치주든 공이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노력하는데 이것이 그 주가에 그 이렇게 미반영하느냐 그다음에 높게 반영하에 따라서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하워드 막스 책에서도 그렇습니다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증권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사실 가치주든 성장주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이 공통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일시적인 갭 때문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게 논란이 있는 거지 네. 기업은 본질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다. 가치가 없으면 주가가 안 올라간다 하는 것을 성장주나 가치주나 공이 같아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코인베이스 상장 소식 먼저 짚어봤고요.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달러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전해드리면서 달러에 투자를 하는 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한 7원 정도 이게 떨어져서 네. 우리가 시중은행의 PB들이 달러를 사라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뭐 그것뿐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9원 떨어졌네요. 큰 폭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장 마감 시간에 1,116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분이 궁금증이고 또 많이 혼란을 초래하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200원 정도 떨어지고 올해 환율이 좀 올라가서 일부 PB들이 달러를 사라가 했던 것은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달러 정책이 시장에 맡겨놓는 체제로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마스인 측면에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여기 억눌림, 달러 약세에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거죠. 원화가 강세된 거죠. 달러 약세니까 이게 해소 과정이 필요하다. 최소한 올해 1분기 내지는 상반기에 그런 모습을 볼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환율이 한 1,082원에서 한때는 1,130원대 이렇게 가니까 50원 정도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따의 원달러 환율이 예상과 달리 한 50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 달러 사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항상 투자는 상대 비교다. 네. 상대 비교다. 그래서 상대 비교할 때는 달러 가지고 10원, 50원 이렇게 벌 수는 있겠습니다는 투자 원금 대비해서는 절대 이렇게 유리한 수단은 아니다 하는 이런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억눌림이 해소하는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시장에 이렇게 상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도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서 금융 완화 정책은 지속해 나가겠다. 아직도 불안 요인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한 달러 투자할 만큼 강한 달러가 되면 미국의 수출이 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금융 완화책, 경기 부양책과 충돌이 되는 문제가 네.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달러 투자할 만큼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달러 투자할 때는 항상 그때그때 환율 수준이 아니라 평균 수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는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연초에는 환율이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아주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오늘도 떨어졌을 겁니다. 달러 인덱스 떨어짐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이번 회의 기준금리 여전히 동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은 지금 세계가 하나입니다. 네.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의 페드 입장에 따라서 각국의 경제 여건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네. 성장률 회복되면 다른 국가 회복되고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미국의 페드에 따라서 쫓아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통위원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와 같이 한국은행에 입행했던 동기분도 이렇게 지금 금통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페드의 입장대로 각국의 중앙은행의 입장도 정리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파월 의장도 올해에 계속해서 금리는 지금 수준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특별히 미국보다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를 좀
더 이상 내릴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네. 금리는 그 동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그 금리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100%가 아마 동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금융 완화 기조는 미국의 페드와 마찬가지로 사실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준금리가 통화 정책의 잣대가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파워 의장이 금리를 인상 전에 미리 테이퍼링을 단행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 작년 3월 3일 날 임시회의 페드 설립 이후에 두 번째로 열렸던 임시회에서 통화를 공급하는 우리가 페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하나는 기준금리를 변경시키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교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민간의 시장을 타겟하는 조정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라이버 금리도 사실 그 시장의 국제 자금 조달의 금리입니다는 그것도 교체하겠다 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의 연준의 기준금리는 Federal Fund Rate인데 네. 이것도 시장의 금리를 타겟팅하는 예를 들어서 수급기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뭐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있는데 지금 국채금리는 쭉 올라갔다든가 네. 이런 쪽에 수습꺾기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페드가 갖고 있는 통화정책의 잣대가 기준금리가 아니라 돈을 공급하느냐 조이느냐 네. 조이는 게 테이퍼링이죠. 이런 문제에서 오늘 파월 의장이 워싱턴 이코노믹 클럽에서 금리 인상 전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테이퍼링 문제는 가져갈 수 있다 해서 아까 서 이사께서도 미래셋의 서 이사께서도 그 문제를 전해 주셨습니다는 사실 올해 하반기 정도 이런 정도의 조기 테이퍼링 얘기가 월가에서 이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 맞춰서 한국의 통화 정책도 변경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동결되고 뭐 금융 완화에서 한국에선 공개시장 요작 같은 뭐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이 추진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유동성 공급 정책에서 특별히 변화를 주긴 어렵습니다는 아마 지금 금통위원 입장에서는 한은의 독립성 문제, 그 다음에 금통위의 독립성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디지털 원화 문제가 지금 오히려 금리를 변경하는 문제보다 더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이런 것이 시장에도 관심이 갖고 있다. 오늘 코인베이스에 상장하는 문제와 함께 하루 정도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좀 더 기준금리 변경보다도 더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은행과 금통위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시작으로 지금 부채 화폐와 논쟁이 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사실 중요한 이렇게 사람일수록 네.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말을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화폐 개혁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지은 것처럼 사실 지하 경제가 실제로 커지지 않습니다는 지하 경제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쪽에 고위권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쪽에 논란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말의 씨앗이 된다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보면 사실 한 여당 의원이 IMF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경고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코로나 사태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정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역할을 했다. 이건 마찬가지죠. 이건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야 되겠습니다는 지금 한국 경제도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제 상황 여부 또 코로나 사태 극복 이런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여당 의원의 발언과 관계없이 그동안 잠복돼 있던 bond monetization 즉 부채 화폐 문제 네. 이 문제가 지금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문제가
왜 그 한국은행의 독립성 문제가 갈비될까 하는 측면은 중앙은행이 적자 국채를 인수해줘야 된다 하는 거에 반드 마니티제이션, 부채 화폐화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저희들보다 그 현명하시니까 자 그러면 이건 빚내서 더 쓰지 않느냐 하는 이게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 현대 화폐론자들이 주장하는 시각에 아주 이렇게 연상이 떠오르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화폐론자들의 한국 내부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은 현대 화폐론자는 과거의 화폐론자들이 마니터리스트들이 뭐 이렇게 루카스라든가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와 맞아떨어지는 추측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일수록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익금리 대비해서 성장률이 높으면 그럼 뭐 빚내서 써서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언제 갚느냐? 그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한 여당 의원 발언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제닛 앨런도 하이프레스요. 고압 경제에서 자 많은 것이 부족한 것부터 좋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 방송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최근에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그 다음에 2조 2,500달러의 지금 1차분의 인프라 그렇죠. 확충 개혁 이런 문제 미국도 쓰는데 우리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인데 이걸 좀 그 여당 의원한테 꼭 좀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앨런 의장의 빅 액트 전략에서 재정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 하는 것은 사실 물가의 평균 물가제 마찬가지로 재정에 있어 평균 재정 준칙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경기가 좀 어렵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거죠. 네. 이때는 자,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이프레스 경제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제 경기가 바태어는 게 있기 때문에 증세 문제를 가는 거죠. 왜냐하면 K자 연구적이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코로나 사태에서 반사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소득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계층들은 뭐냐?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굉장히 일자리를 떨어졌으니까 그건 국가가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국가는 적자리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했으니까 코로나 사태에 반사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을 자 부유세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걸 동원해서 세원을 포착한 다음에 넣어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자 근데 나중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현대통화전과 다른 입니다. 현대통화전 달리 경기가 회복되면 반드시 재정 건전을 도모해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회복 후에는 재정 준칙 고거보다 상회했던 것을 하회시키면 평균적으로 보면 준칙이 그 룰대로 가는 거죠. 네. 이게 평균 물가지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빚내서 더 쓰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좀 빚내서 더 쓰자. 현대통화론자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하는 것을 그 여당 의원한테 제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쓰는데 우리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은 분명히 이론적 패러다임이 다르다. 그래서 이 예일 거시경제 지금의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제가 좀 어렵게 하더라도 그런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론적 토대, 정책 처방에 지금의 제닛 앨런 장관이 이렇게 고압경제에 쓰고 있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지금은 시청자분한테 전해드렸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당 국회의원도 중요했던 분도 그런 점에 아마 경제학 공부를 좀 안 하신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 이렇게 쓸데없는 오해가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빚을 내서 더 쓰자라는 현대화폐론자들의 주장과 또 제니 옐런이 추구하고 있는 액트빚 전략은 결이 좀 다른 방향성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점에 강조를 해주셨고 이런 주장들이 왜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텐데 벌써부터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4월 7일 날 재보선 계획을 해서 네. 해외에서 좀 많이 이렇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는 시각이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이런 정책들이 왜 이렇게 4월 7일 날 재보선을 계획해서 풀리는 건가? 우리가 보면 4월 7일 전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1인 종부세, 1가구 1인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입장을 변하지 못했던 것이 여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7 그 재보선을 이렇게 패배를 계기로 해서 부동산 대책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이렇게 특히 남자 젊은 층들이 지금 이렇게 여당에 대해서 반대 시각을 이렇게 가짐에 따라서 또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이런 쪽에 정책이 확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겁니다.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으면 그런 걸 끝까지 가져가야죠. 근데 이 4.7 재보선 계기로 해서 정부의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많이 변하고 있는 기조 자체를 한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주요 그 선거 경제 이슈가 내년 대선을 계기해서 정치 쟁점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해석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 백신 문제 관련해서 네. 만약에 다른 정책은 아무리 그럴 가능성도 적기는 합니다는 다른 정책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것처럼 이렇게 세계에서 뭐 어떤 그 기관은 접종률이 세계 100위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OECD 통계 중에서는 37위에서 35위입니다는 그걸 한번 역사 넣으면 그럴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아마 여당이 내년 대선에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번에 그 여당에 대해서 반대 결혼했던 젊은 세대의 고용 창출, 이 또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는 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정책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자, 앞으로 1년 기간 동안의 대선을 생각한다면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변하면 사실은 재원 마련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한번 전 앵커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원 마련해야 되는데 두 가지 사인이죠. 하나는 증세해야 됩니다. 네. 증세하면 표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적자국채 발행 문제. 자, 지금 세대에서 어쨌든 간에 이 후손 세대가 어떤 간에 지금 세대에서 자,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그래서 후손 세대에게 부담을 밀려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부채와 화폐 문제가 이렇게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네. 자, 지금 적자국채가 발행하면 시장에 소화돼야지 정부에 돈을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자국채 발행하면 시장에서 소화돼야 되는데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 연일 우리 금리도 그렇고 인플레 논쟁에서 상승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상승 논쟁이 있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고 네. 앞으로 적자국채가 대부분 다 장기채 발행을 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지금이야 뭐 금리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금리 완화 기조를 간다 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인플레가 되고 금리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채권 투자가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사겠느냐? 시장에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냐? 적자국채는 한국은행이 자연스럽게 인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그 발언과 함께 무한드 머니티제이션 논쟁이 나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지금의 부채와 화폐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치 쟁점화 차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읽혀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부채의 화폐화를 통해서 재정 지수를 늘릴 경우에는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적자가 많이 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 적자국채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시킨다면 나중에 경기를 부양해서 소득세라든가 이런 누진적 구조니까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세수가 증대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채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논쟁인데요. 그러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쓸 때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케인즈의 얘기하는 government expenditure, 즉 정부 지출에 의한 투자 승수, 지출 승수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국채 발행할 때는 일단은 자, 시중금리를 더 올리는 효과가 있죠. 우리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시장의 유통 물량이 그만큼 발행 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채권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시장 수급상 공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반비례 관계에 있는 시중금리로 올라가죠. 네. 시중금리로 올라가면 아마 소비 줄이고 민간 사이즈는 투자 줄이죠. 그래서 적자 이에서 발행한 재원 증대가 결국 이것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의 수요, 그것이 소비라든 투자든 갉아먹으니까 이게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총 지출은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 보면 재정정책 효과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에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이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폐쇄 경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는 과거 케인즈형 경제 같은 경우에는 폐쇄 경제 체제에서 지출하면 그날에 고스란히 떨어진다. 네. 해외 누수 효과, 드레인 이펙트 생각하지 않고 누수 효과 그날에 떨어진다.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는 크다. 경기 부양 효과는 크다 했는데 지금은 세계가 뭐냐?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누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미국으로 자금 들어가지 않느냐, 미국에서 금리가 떨어지면 다른 데 빠지지 않느냐.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통화 정책만큼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는. 네. 그래서 지금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1930년대 케인즈형 경제가 태동할 때보다는 굉장히 재정 지출에 따른 투자 승수 효과가 굉장히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스위버가 공식적으로 추정한 거 보겠습니다. 1930년대는 정부 지출이 의해서 투자 승수 효과가 지출 승수 효과가 3.6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지출을 100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360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금융위기에는 1.5배. 금융위기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이건 지금 100 집어넣으면 150분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이것이 디지털되기 때문에 정부 지출, 지금 국가 권력이 기업 권력보다 사실 뒤처지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1.1에서 1.2 정도, 홍남기 부총리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는 정부 지출 승수가 이게 디지털 쪽으로 가면 정부 지출 승수가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은 1.1 내지는 1.2다. 그러면 100을 집어넣을 때는 정부 지출을 할 때는 경기 부양 효과가 110 내지는 120분이 안 된다. 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 입장에서 증세가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의 그렇게 세부담은 주요 국제 통계에서 보면 우리가 아서 레퍼퍼그의 비표준대. 이건 뭐냐면 세율이 증가하면 세수가 거꾸로 떠집니다. 경기 증세 때문에 의욕이 꺾여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모두 이렇게 일생 동안에 집 한 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네. 재산세니 보유세니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만큼 증세 부담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세의 표심도 있습니다는 사실 재정 적자 국채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경기 부양 효과가 네.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 구체를 통한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예전보다 훨씬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이어주셨고 이렇게 부채화폐화로 재원을 마련한다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국가 채무 급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목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네. 이 IMF가 한국의 국가 채무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굉장히 연속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제의 한국의 국가 채무 부담의 폭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다 나오고 있죠. 예. 폭발. IMF에서는 회원국에 얘기할 때 굉장히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조차도 굉장히 이게 파급할 수 있는 효과 때문에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씁니다. 네. 아주 신중하게 씁니다. 정제된 근데 용어를 보통 그렇죠?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폭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잘못됐다. 아주 이게 입장이 되는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IMF라는 기관에서 이렇게 대학할 때는 평가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의미. 예를 들어서 작년에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게 봤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책부서에서 똑같은 부서에서 기획재정부죠. 똑같은 부서에서 우리 성장률 봐라 IMF에서 이렇게 높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 채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하니까 이건 좀 잘못됐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똑같은 기관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 굉장히 아쉽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좋을 때는 공시사하고 나쁠 때는 그러면 저긴 잘못됐다. 우리가 옳히지 않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뉴욕타임스의 내로남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내로남불. 오죽 했으면 한글어를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그대로 쓰겠습니까? 그게 한국의
지금 국제적인 시각에서 흐트러지는 분입니다. 정책 부서에서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자, 위의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IMF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 근데 어제 이번 주에 나온 것은 국가 부채 부담의 폭발이라는 의미의 폭발. 네. 이걸 계기해서 한국의 실제 과시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 부대 논쟁이 굉장히 거세질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와 이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하는 이런 개연성을 이렇게 가져주는 이 여당 의원의 국회의원 발언은 한 번 정도는 좀 시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연일 해외 IMF라든가 그다음에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기는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 개연일 우려하는데 정작 이렇게 여당 의원은 이렇게 이런 것을 자 우리가 대응하겠다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더 써야 된다 하는 이런 시각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채 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열 총재가 좀 굉장히 좀 아주 고군분투하게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굉장히 중립성을 가져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인데요. 이 적자 국채 발행이 올해 1월 달인가요?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 이주열 한은 총재께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네. 반대 입장을 표현해가지고 그런데요. 사실 계속해서 압력이 되면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금통위원들이 사실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하는 이것도 오늘 잠시에 맞는 금통위에서 물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는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4.7 재보선도 그랬지만 1년 이후에 있을 대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리해서 주장하면 다른 지층이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에 1930년대에 민주당에 속해 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가지 국가에 이렇게 돼서 1953년 트루먼 대통령까지 약 20년 이상 장기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20년 장기 집권해야 된다 하는 쪽에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930년 대공황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이론, 케인즈언이라는 새로운 경제이론, 혁신으로 미국 경제를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사실 20년간 장기 집권했던 겁니다. 근데 현 정부 입장에선 나중에 평가하겠습니다는 사실 그렇게 근거가 되겠느냐 하는 지점입니다. 20년 주정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20년 미국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장기 집권했을까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태에선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뭔가 미흡하게 대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리하게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런 쓸데없는 논쟁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쪽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20년 장기 집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나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내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경제 이슈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 채무 논쟁이 국가 부도 논쟁이 실제 발생은 여부와 관계없이 네. 가장 선거 쟁점화되지 않겠느냐. 경제 분야에서는 코로나 대처에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다면 그게 표심에서 가장 크게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재정 지출 측면에서 부채 화폐 문제 이런 거지 하면 그 자체가 국가 부도 문제 이런 문제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는 이게 쟁점화돼서 최대 정점화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IMF라든가 무디스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한국의 국가 부채가 부담에 이렇게 속도가 빨리 증가하는지 그다음에 부담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출산율이라든가 젊은 층이 세계에서 가장 낮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 채무는 대체로 10년, 5년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소득이 잘 벌어서 갚아줘야 되는데요. 그게 일단은 경계와 관계없이 일단 사람 수가 적으니까 갚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걸 IMF가 지적한 거죠. 국가 부채의 폭발 문제가 그런 상태에서 꼭 좀 이게 부채와 관련해서 어쨌거나 지금은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잘 염두에 둬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주장해 주신 분도 자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후손 세대입니다. 지금만
사실 그 표에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후손 세대들이 우리가 못난 세대들이니까 후세 세대들이 더 훌륭하게 잘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MF가 한국의 부채 부담이 폭발적이다라고 이 문제를 경고한 가운데 최근에 고개를 슬금슬금 들고 있는 부채의 화폐화 논쟁에 대한 자세한 진단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